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에 두 번의 굴욕적인 개항을 당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산업혁명을 맞이한 유럽 국가들은 대량 생산된 공산품을 더 많은 국가들에 수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대륙의 청나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국가들의 치열한 식민지 획득 경쟁으로 이어진 것이죠.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엄청난 수의 국가들을 식민지화시키며 대영 제국, 프랑스 식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전 세계 총 인구수가 18억 명에 불과했던 당시 대영 제국의 인구는 4억 5,8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육지 면적도 3,55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로 기록됐고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대영 제국의 영토가 있었다 보니 영국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영국만큼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식민 제국도 거대했습니다. 프랑스 주권이 미치는 영토 규모는 1350만 제곱킬로미터로 현재 프랑스의 영토보다 20배 이상 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거점이 없었던 미국은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이에 특사로 파견된 에드먼트 로버츠 국무장관은 조선 및 중국과 통상을 열기 위해서는 일본과 조약을 먼저 맺어야 한다 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미국은 일본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굴복한 일본은 결국 미국의 개항을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업국인 미국을 상대로 제2차 세계대전을 시도했다가 원자폭탄 세례를 맞고 몰락한 일본은 메가더 장군에 의해 두 번째 개항을 당했는데 당시 국군주의였던 일본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천 년간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일본의 천황을 평범한 인간으로 끌어내렸고 일본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말 현재 또 한 번 미국의 중대한 결정에 일본 열도 전체가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한때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 분석되지만 최근 격차가 8%포인트로 줄어든 데다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6개 경합주에서는 격차가 4%포인트도 채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트럼프를 압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아직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대선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일본을 쏙 빼놓은 채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최소한 22만 2천 명의 미국인이 사망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는 미국의 1.3%에 불과하다 전했습니다. 독일의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이 679명에 달했고 캐나다 267명, 한국은 8명을 기록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한국에 대한 놀라운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동북아시아의 두 라이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바이러스 구호에 있어서 대응 속도와 효율성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 보도했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뤘나 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암호를 풀어냈다. 그 정답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유연하고 상대적으로 따라하기 쉽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2배나 더 효율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자의 타인 전파를 차단했다. 한국의 성공 열쇠는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단키트 기술과 중앙 집중식 통제와 더불어 정부와 국민들의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즉 현재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를 향해 펼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한국과 비교하며 미국이 형편없는 수준의 코로나 방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수개월째 한국과 비교를 당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국과 미국은 같은 날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지만 매우 다른 경로를 가고 있다며 한국은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반면 미국은 대유행과 큰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장관으로서 초기부터 좀 더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알렉세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한 대형 교회에 폭발적인 감염 사례가 있었다. 그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제의 교회를 봉쇄하고 교회에서 접촉한 모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사용했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적, 법적 문맥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부 교회를 제어하기 위해 경찰 인력이 투입된 적이 있고,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이 팬데믹 상황이었을 당시 병상 확진과 치료 지원을 위해 군 의료 인력이 투입된 적이 있지만, 알렉스 헤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처럼 경찰과 군대가 나서 모든 사람을 체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일본에게 충격적인 점은 미국에서 대선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회사 인텔이 한국의 SK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10조 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은 SK하이닉스의 90억 달러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이번 인수에는 인텔의 SSD, 낸드 플래시, 웨이퍼 사업, 그리고 중국 북동부 도시에 있는 생산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SK하이닉스가 인텔에 10조 3천억 원을 지불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의 절망적일 정도로 치명타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파산하거나 사업을 접거나 심지어 대만으로 넘어가 버린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67년 동안 사업을 이어온 파나소닉도 반도체 사업을 접었고, 도시바는 한국의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반도체 사업부 지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휩쓸었던 NEC, 히타치 제작소, 후지스 등의 존재감을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2위를 기록 중인 키오시아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는 전원이 꺼지는 동시에 자료가 사라지는 D램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전원이 끊겨도 지워지지 않고 10년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로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나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프랑스의 Your Development는 2025년까지 D램은 연평균 7%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낸드 플래시는 11%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쿠에 본사를 둔 키오시아가 삼성의 뒤를 이어 낸드 플래시 세계 2위를 기록하며 버티고 있었지만, 이번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키오시아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대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 인하로 일본의 마지막 반도체 회사 키오시아마저 일생일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결국 뚜껑이 열린 일본은 한국을 향해 선을 넘는 도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은 인물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삼성을 글로벌 거인으로 키운 인물이다 라며 전세계 주요 매체들이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긴급 보도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마스시타 전기 창업자이자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를 존경했고, 일본 기업의 품질 개선이나 경영 수법에 정통했다 보도했고, NHK는 이건희 회장의 일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마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일본에서 경영을 배운 덕분에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이렇게 이웃나라인 한국을 향해 황당한 소리만 늘어놓자 결국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의 새 총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네야마 류이치 전 니가타현 지사는 지난 토요일 트위터에 현재 일본은 히틀러 집권 당시 독일 국민처럼 돼가고 있다 라는 파격적인 내용의 트윗을 게재했고, 마스미야 타카아키 리세메이칸대 교수는 외국 특파원 협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는 히틀러다. 심지어 독일 나치의 히틀러조차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별 법률을 필요로 했지만 스가 총리는 법률 신설도 하지 않고 현행 헌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히틀러 같은 독재가 되려는 것은 아닐까 싶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최고 수익률 채널이 아닌 최고킹 채널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최고 수익률 채널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 최고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는지,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은행에 예금만 해야 하는지, 펀드에 가입해야 하는지,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자산을 불려왔고 지금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함께 공개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호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호주에서 시험을 봐서 시드니 대학교에 입학했고 경제학을 전공, 통계학을 부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것은 바로 대학생 때였습니다. 통계학에서 게임 이론을 공부하던 중 주식은 아주 복잡한 확률 게임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쉬워 보였죠.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등 특수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 증시가 중단기적으로 코사인 그래프처럼 파동을 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을 벌기 가장 쉬운 금융투자 수단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차트만 보고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며 분할 매도로 포지션을 정리하면 어느새 내 주머니에 현금이 2배로 불어나 있었으니까 말이죠. 현재 총 3개의 계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보시며 첫 번째 계좌 수익이 7,961만 8,615원, 두 번째 계좌 수익이 2,155만 4,034원, 마지막 세 번째 계좌 수익은 5,274만 3,752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5,391만 6,401원. 물론 아직까지 팔지 않은 주식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나하나 공개하기로 하고 지금은 제가 아직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계좌가 보시는 것처럼 1억 2천만원 수익을 기록 중이고 두 번째 계좌는 플러스 3,200만원 수익이 화면에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계좌도 5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즉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미 수익을 실현한 금액은 1억 5,391만 6,401원. 아직 팔지 않았는데 수익을 기록 중인 금액이 2억이 조금 넘습니다. 총 3억 5,5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절대 수치로만 봤을 때 입이 이렇게 쩍 벌어질 만한 규모의 수익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매력적인 수익률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현금 창출을 잘하고 있는지, 경영진들은 실력이 있는지, 그 기업이 현재 팔고 있는 제품이 앞으로 더 잘 팔릴지, 이외에도 퍼, PBR 또는 차트에서 이평선, 거래량, 매물대, 볼린저 밴드, MACD, 외국인 보유 수량, 기관 보유 수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바에 오히려 아무런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운에 맡기고 투자를 하는 편이 수익률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 부르고 있는 거대 자본 집단들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죠.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공시만 봐도 알 수 있는 기업의 실적과 퍼, PBR 그리고 각종 보조 지표들, 경영진에 대한 정보 이 정도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준에서 종목 하나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방향 예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통화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유럽, 스위스, 뉴질랜드, 영국의 환율 움직임 방향을 예측하고 이 GDP 상위 10개국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정책과 이들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어떠한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좀 더 세분화해서 미국이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고 있는지, 갑자기 왜 국채 발행을 늘렸는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얼마나 낮출지, 한국의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다시 금리를 올릴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큰 틀의 분석이 끝나면 이제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그 산업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에 투자를 생각 중이라면 글로벌 바이오, 제약 산업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몇 %인지, 셀트리온에 대한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핵심 국가들이 복제 의약품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친화적
성공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셀트리온이 화이자와 손잡고 미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분석들이 끝나면 이제부터 앞에서 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분석, 경영진들의 명성과 실적,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퍼, PBR, 그리고 MACD, 매물대, 거래량과 같은 보조 지표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어려운 분석 부분을 모두 건너뛴 채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부동산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 집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불려줄 수 있는 신뢰가 높고 실력 있는 금융 분석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저는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채널 최고 수익률을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자문위원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최근 콜라보레이션 한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식 리딩방도 운영 중입니다. 아직까지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는 금융 전문가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시는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 JY인베스트 친구 추가하시고 카톡 주시면 언제든 항상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